나는 그저 눈보라치는 밤 죽어가던 한 생명을 구했을 뿐인데 그 선의가 온 마을이 나를 매장하려 드는 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전하던 그런 시절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순덕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서 겨울이 오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더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 서둘러 택감을 모으고 김장을 하며 긴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을 때마다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곧 닥쳐올 매서운 추위를 걱정하곤 했습니다. 순덕이는 마을 외진 곳 대나무 숲이 뒤를 감싸고 있는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혼자 지내며 배를 짜고 약초를 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배는 유난히 촘촘하고 부드러워 장날에 내다 팔면 금세 동이 나곤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쓸고 닦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부엌 아궁이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순덕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되었지만 결코 외로워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구석구석에 늦가을 국화를 심어 가꾸기도 하고 처마 밑에는 시래기를 엮어 말리며 다가올 겨울의 황량함을 부지런함으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초입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아랫목으로 파고들었지만 순덕이는 늦게까지 호롱불을 켜고 앉아 배틀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덜컥거리는 배틀 소리가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고 창호지 문은 거센 바람에 덜덜 떨리며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순덕이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들리는 것은 오직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스산한 소리뿐이라 다시 북을 잡고 시시를 넘겼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고 기온은 뚝 떨어져 문고리에 하얀 성에가 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순덕이가 이제 그만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호롱불의 심지를 낮추려는데 바깥 우물가 쪽에서 무언가 끙끙 앓는 듯한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애처롭게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이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하여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이는 겁이 났지만 혹시 누군가 길을 잃고 쓰러진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마당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부엌에서 쓰던 낡은 등롱에 불을 옮겨 붙이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등롱의 불빛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니 우물가 옆에 쌓아둔 장작 더미 아래에 하얀 눈뭉치 같은 것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덕이가 등롱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눈뭉치가 아니라 하얀 털을 가진 짐승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여우였는데 뒷다리 쪽에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깊은 상처가 나 있어 붉은 피가 하얀 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힘겹게 눈을 뜨고 순덕이를 바라보았으나 도망칠 기력조차 없는 듯 몸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보통 여우라면 사람을 홀린다고 하여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여겼겠지만 순덕이의 눈에는 그저 고통스러워하는 생명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입고 있던 솜누비 저고리를 벗어 여우를 감싼 뒤 품에 안고 서둘러 따뜻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순덕이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데워 깨끗한 천을 적신 뒤 여우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 보였는데 아마도 산속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가 간신히 탈출한 모양이었습니다. 여우는 따가운지 가끔 몸을 움찔거렸지만 순덕이가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는지 얌전히 누워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순덕이는 평소 산에서 캐와 말려두었던 지혈에 좋은 약초를 지식여 상처 부위에 두툼하게 붙여주고 깨끗한 무명천으로 꼼꼼하게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순덕이는 부엌 한 구석, 따뜻한 아랫목에 짚을 깔고 그 위에 헌 옷가지들을 겹겹이 깔아 여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쌀을 푹 끓여 만든 미음을 작은 그릇에 담아 여우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먹기를 권했습니다. 여우는 처음에는 냄새만 맡더니 이내 혀를 내밀어 미음을 조금씩 핥아먹기 시작했고 순덕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에 순덕이의 마음은 아궁이 불빛처럼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는 여우가 혹시라도 밤새 잘못될까봐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엌 한켠에서 쪽잠을 자며 밤새 여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여우는 약초 덕분인지 피가 멈추고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가끔 꿈을 꾸는지 다리를 움찔거리기도 했습니다. 순덕이는 잠결에도 아궁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시로 일어나 장작을 챙겨 넣으며 여우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터올 무렵 바람은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해졌지만 순덕이는 여전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우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우는 정신이 좀 들었는지 고개를 들어 순덕이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 눈동자가 어찌나 맑고 깊은지 마치 사람의 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는 여우에게 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틈나는 대로 말을 걸며 정성껏 보살폈는데 여우도 그 마음을 아는지 순덕이가 배틀에 앉으면 그 옆에 가만히 엎드려 있곤 했습니다. 순덕이가 부엌에서 일을 할 때면 꼬리를 살랑거리며 눈을 맞추었고 순덕이가 마당에 나가면 문지방에 턱을 괴고 그녀를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집 지키는 강아지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순덕이와 백여우는 사흘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추운 겨울의 초입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여우의 상처는 눈에 띄게 아물어 이제는 절뚝거리면서도 제법 힘있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순덕이는 여우가 곧 떠날 것임을 직감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산짐승은 산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이치임을 알기에 붙잡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여우에게 먹이고 남은 약초를 챙겨두며 혹시 모를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여우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 동안 순덕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그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 순덕이는 콧날이 시큰해짐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아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려 있을 때 여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문 앞에서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덕이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부엌 안으로 밀려 들어와 잠기운을 깨웠습니다. 여우는 문지방을 넘어 마당으로 나가더니 곧장 산 쪽으로 달려가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머리를 조아리고 순덕이를 향해 긴 눈맞춤을 한 뒤 안개 낀 대나무 숲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숲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순덕이는 텅 빈 부엌으로 돌아와 여우가 누웠던 자리를 정리하며 허전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 못하는 짐승과 나눈 정이 생각보다 깊었는지 집안이 유난히 더 넓고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아궁이에 남은 재를 치우며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비록 여우는 떠났지만 죽어가던 생명을 살려보냈다는 뿌듯함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어 그녀의 표정은 그리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순덕이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배틀을 돌렸고 틈틈이 마당에 나가 여우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하얀 털끝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자 순덕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편안했고 며칠 동안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면서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누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새 순덕이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빛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오는 신비로운 꿈이었습니다.
꿈속의 빛은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해서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녀는 그 빛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소리 없이 눈이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순덕이의 작은 초가집 지붕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은 깊은 밤. 누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기척이 있었지만 순덕이는 깊은 잠에 취해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자 순덕이는 부스스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습관처럼 머리맡을 더듬던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그녀의 베개 옆에는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귀한 비단옷 한 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옷은 마치 달빛을 짠 듯 은은한 광택이 흐르고 있었고 옷감 위에는 눈에 보일 듯 말 듯 신비로운 하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어 보는 사람의 넋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순덕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옷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는데 그 감촉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밤새 이런 귀한 물건을 두고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 또한 굳게 닫혀 있었기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지난밤 꿈속에서 보았던 하얀 빛과 며칠 전 치료해 주었던 백여우의 맑은 눈망울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옷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보았는데 그 무게가 어찌나 가벼운지 마치 깃털을 든 것 같았고 옷감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배어나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이 만든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 순덕이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돌봐주었던 백여우가 은혜를 갚기 위해 두고 간 선물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과분한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혹여나 누가 볼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사는 여인이 이토록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필시 좋은 일보다는 와춘 일이 생길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서둘러 옷을 곱게 개어 장롱 깊숙한 곳에 넣으려 했으나 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광채는 낡은 장롱 틈새로 새어나올 만큼 영롱했습니다. 그녀는 헌옷가지들을 꺼내 비단 옷을 겹겹이 감싸고 또 감싸서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여민 후에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장롱문을 닫고 무쇠고리까지 걸어 잠갔지만 순덕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아 자꾸만 장롱 쪽을 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침을 여는 까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살인문 밖에서 순덕 아가씨 안에 있는가 하는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마을에서 소문 빠르기로 유명한 칠성내 댁이었습니다. 순덕이는 화들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부엌 쪽으로 나가 방문객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칠성내는 아침밥 지을 불씨를 꺼뜨렸다며 불씨를 좀 얻어가고자 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눈치가 빠른 그녀는 순덕이의 당황한 기색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뭘 그리 놀라나 얼굴이 사색이 되었네 그려 하며 칠성내는 짙게진 미소를 띠고 부엌 아궁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순덕이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궁이에서 숯을 꺼내 칠성내의 그릇에 담아주려 했으나 손이 떨려 그만 숯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칠성내는 혀를 차며 직접 숯을 담으려다가 열린 방문 틈으로 장롱 쪽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서광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비록 순덕이가 꽁꽁 싸매어 두었지만 천상의 물건이 내뿜는 기운은 평범한 헝겊으로는 완전히 가릴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칠성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게 무슨 빛인가? 방 안에 귀한 등불이라도 켜두었나 하고 물으며 방 쪽으로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순덕이는 황급히 방문을 닫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마셔요. 하고 둘러댔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순덕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불씨를 담은 그릇을 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칠성내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빨랐고 그녀가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에서는 무언가 대단한 이야깃거리를 찾았다는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이는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주저앉았고 앞으로 닥쳐올 파란을 예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칠성내가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순덕이네 집에서 본 기이한 빛에 대한 이야기는 살이 붙고 뼈가 더해져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글쎄 순덕이네. 방에서 대낮에도 눈이 부실 정도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더라니까. 아마도 산신령이 금덩이를 내려주신 게 틀림없어. 칠성내의 과장 섞인 말에 물을 기르러 온 아낙네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순덕이가 밤새 도깨비와 씨름을 해서 보물을 얻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 보물단지를 묻어둔 곳을 알려준 것이라고 수근거렸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순덕이네 집에 천하의 보물이 있다는 소문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산 너머 옆 마을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순덕이네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개중에는 헛기침을 하며 순덕이네 집 근처를 기웃거리는 사내들도 생겨났습니다. 순덕이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지만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웅성거림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순덕이의 오두막집은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과 욕망이 집중되는 태풍의 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옆마을에는 기와집 수십 채를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오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욕심이 많고 심술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비단옷이며 폐물 따위를 사모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아무리 창고에 재물이 넘쳐나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라 늘 부족하다고 타령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랫사람들을 쥐 잡듯이 잡으며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밤잠을 설치는 성미였기에 소작인들은 그녀의 그림자만 보아도 피해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온 하인이 순덕이네 집에 전설 속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물어오자 오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인은 칠성내에게 들은 이야기를 더욱 부풀려 순덕이라는 처녀가 가진 물건은 밤이면 스스로 빛을 내고 병든 자가 만지면 씻은 듯이 낫는 신비한 옷이라 합니다요. 하고 오씨 부인에게 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씨 부인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딱 접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귀한 물건이 그런 천한 것의 손에 들어가 있다니 이는 하늘의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필시 내게로 올 물건이 잘못 전달된 것이야. 오씨 부인은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며 순덕이의 보물을 차지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곧바로 집안의 늙은 집사를 불러들여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순덕이네 집을 염탐하여 그 물건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는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 순덕이네 마을로 향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안방에 홀로 앉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 신비한 옷을 입고 고을 사또의 잔치에 나갔을 때 쏟아질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죄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믿는 비뚤어진 마음이 있었기에 양심의 가책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이네 집 주변에는 낯선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씨 부인이 보낸 사람들과 호기심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 뒤섞인 탓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방 안에서 배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이 떨려 북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고 온통 바깥 동정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장롱 속에 넣어둔 비단옷이 마치 뜨거운 불덩어리처럼 느껴져 차라리 다시 여우가 물어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그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을 뿐인데 그 대가로 받은 선물이 이토록 마음을 옥죄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해질 무렵 불안감을 견디다 못한 순덕이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월매 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월매 할머니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작은 오두막에 살며 점을 보기도 하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기도 하는 신통한 노인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옷 속에 비단옷의 조각이라도 숨겨갈까 하다가 혹시라도 들킬까봐 빈손으로 머리에 수건을 눌러쓰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순덕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종종 걸음으로 할머니 댁을 향해 바쁘게 발을 놀렸습니다. 월매 할머니의 집은 마을 끝자락 언덕 위에 있어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는데 할머니는 이미 순덕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할머니는 순덕이가 살인문을 들어서자마자 혀를 끌끌 차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대문을 활짝 열어야 하고 화를 막으려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가야 하거늘 큰장. 내년 뒤에 아주 큰 짐승 그림자가 어른거리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뼈가 있는 말이라 순덕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덕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친 여우를 구해준 일부터 아침에 발견한 신비한 옷, 그리고 마을에 퍼진 소문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곰방대에 담배를 눌러 담으며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순덕이의 이야기가 끝나자 긴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우가 은혜를 갚으려 한 것이니 그 마음은 갸륵하다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본디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우려 할수록 더 큰 화를 부르는 법이다. 할머니는 순덕이의 손을 잡으며 주름진 손으로 토닥거려 주었는데 그 손길이 거칠지만 따뜻하여 순덕이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가 가진 그 물건은 주인을 가리는 영물일 게다. 삿된 마음을 가진 자가 탐을 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네가 진심으로 그 물건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늘도 무심치는 않을 게야. 할머니의 눈빛은 깊고 맑아서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순덕이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매 할머니는 순덕이에게 당분간 아무에게도 옷을 보여주지 말고 누가 와서 억지를 부려도 절대 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순덕이가 할머니 집을 나설 때쯤 마을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나 되는 듯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대문 앞에 낯선 사내들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오씨, 부인네 하인들이었는데 집안을 기웃거리며 아무도 없는 모양인데 담을 넘어가서라도 확인해 볼까요 하고 쑥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가슴을 졸이며 그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한참 뒤에야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촛불을 켜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장롱을 끌어안고 앉아 있는데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하여 순덕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장롱 틈새로 새어나오는 신비한 빛은 여전히 영롱했지만 이제 그 빛은 순덕이에게 희망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씨 부인은 집사가 보고한 내용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빛이 난다고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내 집에서 잃어버린 천년 비단이 틀림없다. 그녀는 잊지도 않은 물건을 지어내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즉시 하인들에게 가마를 대령하라고 소리쳤고 화려한 비단옷으로 치장한 뒤 위세등등하게 순덕이네 마을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순덕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그 귀한 옷을 빼앗아올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의 행차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 순덕이네. 마을 사람들은 무슨 큰 구경거리라도 난 듯 길가로 나와 웅성거렸습니다. 저 건너 마을 부자가 우리 마을엔 웬일이래. 순덕이네 집에 있는 보물을 찾으러 온다던데 그게 원래 저 부인네 거였다며 사람들은 오씨 부인이 퍼뜨린 헛소문을 사실인 양 믿기 시작했고 순덕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는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바깥의 소란을 들으며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오씨 부인의 가마가 순덕이네 초가집 앞에 멈춰섰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오씨 부인이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거만한 표정으로 순덕이네 집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에 사는 순덕이라는 계집은 당장 나와서 내 말을 듣거라. 그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담장에 앉아있던 참새들이 놀라 후다닥 날아오를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네 집 마당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는데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오씨 부인의 서슬퍼런 눈빛을 보자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순덕이를 보자마자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인연 감히 내 집에서 훔쳐간 보물을 여기에 숨겨두고 시치미를 떼고 있느냐. 당장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킬 것이다. 순덕이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저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고 말을 하려 했으나 오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말끝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오씨 부인은 순덕이의 말을 싹둑 자르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하느냐.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으니 당장 그 옷을 가져오너라. 그러고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여 방을 뒤지라고 명령하려 하자 마을 이장이 나서서 점잖게 말렸습니다. 부인, 그래도 명색이 남의 집인데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순덕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으니 차근차근 따져보시지요. 이장의 말에 오씨 부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흥분을 가라앉히는 척하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 기회를 주마. 사흘 뒤 이 자리에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옷이 내 것임을 증명해 보일 테니 그때까지 옷을 잘 보관하고 있거라. 만약 도망치거나 옷을 훼손한다면 네 목숨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오씨 부인은 엄포를 놓으며 뒤를 돌아 가마에 올랐고 하인들은 험상 많은 표정으로 순덕이를 노려보며 주인을 따랐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마당에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순덕이는 마루 기둥을 잡고 간신히 버티고 서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오씨 부인이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돌아간 뒤 순덕이네 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혀를 차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방아는 멈출 줄을 몰랐고 우물가나 빨래터 사랑방 어디에서나 순덕이와 오씨 부인의 이야기가 화제거리로 올랐습니다. 개 중에는 평소 순덕이의 성품을 믿고 두둔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토록 귀한 물건이 가난한 처녀의 집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늘에서 비단옷이 뚝 떨어질 리가 있나?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곡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안개처럼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치며 울다가도 혹시나 오씨 부인이 관아의 포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을 잡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어도 힘 있는 자가 죄라 하면 죄가 되는 세상의 이치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순덕이의 두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그녀는 장롱 속에 숨겨진 비단옷을 꺼내어 어루만지며 차라리 이 옷이 없었더라면 이런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기세등등하게 돌아간 오씨 부인은 안방에 앉아 벌써부터 비단옷을 손에 넣은 듯 기뻐하며 하녀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서기만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님이 분명하다. 내 그 옷을 입고 한양 구경을 가면 사람들이 모두 나를 왕비마마로 착각할 게야. 그녀는 김칫국부터 마시며 옷을 보관할 자기함을 새로 닦아오라느니 옷에 어울릴 놀이개를 골라오라느니 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순덕이의 억울함이나 진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자신의 거짓말을 진짜처럼 꾸미기 위해 집안의 늙은 친모를 불러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예전에 만들었던 옷 중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옷이 바로 순덕이 년이 가지고 있는 그 옷이라고 증언해야 한다. 친모는 평생 바느질만 해온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주인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난색을 표했지만 오씨 부인의 서슬퍼런 협박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씨 부인은 거짓 증인까지 만들어 놓고 사흘 뒤에 있을 대면에서
순덕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 계략을 차근차근 꾸며나갔습니다. 첫째 날 밤 순덕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밖에서는 밤새 부엉이가 구슬피 울어대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호롱불 밑에서 배겨울을 치료해 주었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짐승도 은혜를 갚으려 하는데 사람은 어찌하여 남을 해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이는 옷을 품에 안고 백이야, 네가 준 이 선물이 나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겠니? 하고 허공에 대고 묻기도 했습니다. 옷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그 온기만으로는 밀려오는 불안감을 다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이 밝자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는데 오씨 부인이 보낸 하인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덕이가 밤마다 구슬해서 요물을 불러들인다더라. 그 옷은 훔친 물건이라 관가에서 수배가 내려졌다더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순덕이와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조차 혹시나 화를 입을까 두려워 그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고 순덕이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끼니 때가 되어도 굴뚝에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는 순덕이네. 집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적막강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후 늦게 순덕이는 목이 말라 물을 기르러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나갔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아낙네들이 순덕이를 보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평소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이들이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슬금슬금 피하는 모습을 보며 순덕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돌아섰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춘춘 사람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을꼬 하는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순덕이는 서러움이 복받쳐 길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월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순덕이네 집을 찾아왔는데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할머니의 방문은 순덕이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팻마루에 앉아 순덕이의 손을 꼭 잡으며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떳떳하면 그만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 너무 기죽지 말거라 하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품 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순덕이에게 건네주며 밥심으로 버텨야 이길 수 있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순덕이는 눈물 젖은 주먹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며 반드시 누명을 벗고 이 옷을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씨 부인의 집사는 몰래 순덕이네 담벼락 밑으로 다가와 동태를 살폈는데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 지붕 위로 던지며 겁을 주었고 기와장 깨지는 소리에 순덕이는 놀라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내일이면 내년도 끝이다. 순순히 옷을 내놓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집사는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고 사라졌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의 전갈처럼 들렸습니다. 순덕이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고 옷을 품에 꼭 안은 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손을 놓고 순덕이네 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마치 큰 구경거리라도 난 듯 흥분된 표정들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상석에는 오씨 부인이 앉을 의자가 마련되었으며 그 옆에는 거짓 증언을 할 친모와 하인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뒤 비단옷을 싼 보자기 하나를 들고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마당에 드디어 오씨, 마님, 행차시오 하는 소리와 함께 오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오늘이야말로 그 보물을 손에 넣는 날이라 생각하여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오씨, 부인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순덕이를 내려다보며 자약속한 사흘이 지났다. 내 물건을 훔쳐간 죄를 자백하고 옷을 내놓는다면 내 너그러이 용서해주마 하고 짐짓 자비로운 척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비웃음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순덕이는 고개를 들어 오씨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 옷은 제가 훔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짐승이 저에게 주고 간 선물입니다. 순덕이의 당당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오씨 부인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짐승이 옷을 주었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를 하는구나.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늘어놓느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오씨 부인은 미리 준비해둔 친모를 앞으로 불러내어 증언을 하라고 닥달했습니다. 늙은 친모는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저 옷은 제가 마님의 명령으로 아니 마님을 위해 지은 옷이 맞습니다요 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모의 말을 듣고 저런 정말 훔친 것이었단 말인가 순덕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순덕이는 친모를 바라보며 할머니 정말 이 옷을 할머니가 만드셨단 말입니까? 제 눈을 보고 말씀해 보세요 하고 호소했지만 친모는 차마 순덕이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분위기가 오씨 부인 쪽으로 기울자 오씨 부인은 기세가 등등해져 자리에서 일어나 순덕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들었느냐?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끝까지 발뺌을 할 테냐? 당장 그 보자기를 이리 내놓아라. 오씨, 부인은 억센 손으로 순덕이가 안고 있는 보자기를 낚아채려 했고 순덕이는 안 됩니다. 이건 제 것입니다. 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하인들이 달려들어 순덕이를 떼어놓으려 했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우르릉 쾅 하고 울리더니 굵은 눈발이 세차게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사람들은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고 싸우던 사람들도 잠시 멈칫하며 주춤거렸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오씨 부인의 비단 치마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월매 할머니가 군중 속에서 걸어 나오며 천지신명이 노하셨다. 죄 없는 사람을 핍박하니 하늘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눈이 먼 오씨 부인에게는 천둥 소리도 눈보라도 그저 귀찮은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뭐 하고 있느냐? 썩 저 계집을 끌어내고 옷을 뺏어라 하고 악을 썼습니다. 하인들이 다시 순덕이에게 달려들자 순덕이는 보자기를 가슴에 꼭 껴안고 마당 한가운데 있는 늙은 감나무 아래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는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옷은 백이가 준 내 마음이고 정성입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순덕이의 외침은 눈보라 속에서도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씨 부인은 직접 옷을 뺏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순덕이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순덕이는 웅크리고 앉아 옷을 지키려 했고 오씨 부인의 손이 보자기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정전기 같은 것이 일어 오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따가워 이게 무슨 조화냐? 오씨 부인은 손을 털며 놀란 눈으로 보자기를 노려보았습니다. 보자기 안에서는 여전히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그 빛은 순덕이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오씨 부인에게는 거부하는 듯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오씨 부인의 하인들도 두려움에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옷에 정말 신령이 깃든 모양이야.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어.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고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리는구나. 내가 저깟 옷 한 벌에 겁먹을 줄 아느냐 하며 다시 한번 달려들 기세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공포조차 집어삼킬 만큼 거대하고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께서 정 그렇다면 이 옷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순덕이의 결연한 목소리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 순덕이의 손끝에서 매듭이 풀리고 드디어 천상의 비단옷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고 오씨 부인은 침을 꼴깍 삼키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보자기가 스르르 벗겨지자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와 주위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빛은 마치 달을 품은 듯 은은하면서도 강렬하여 눈이 내리는 회색빛 풍경과 대조를 이루며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옷감은 바람에 살랑거리며 춤을 추듯 너울거렸고 그 표면에 수놓아진 꽃무늬는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하게 빛났습니다. 오씨 부인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홀린 듯이 손을 뻗으며 내 것이다. 저건 내 것이야. 하고 중얼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순덕이는 옷을 들고 일어서서 오씨 부인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옷이 뿜어내는 빛 때문인지 순덕이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이 옷이 정말 마님의 것이라면 마님의 손에서도 이처럼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면 이 옷은 돌덩이보다 무겁고 재보다 더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순덕이의 말은 예언처럼 엄숙하게 들렸지만 오씨 부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눈앞의 보물을 차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의 하인들조차 주인의 광기 어린 모습에 겁을 먹고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발이 더욱 굵어져 이제는 앞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지만 비단옷이 내뿜는 빛은 그 눈보라를 뚫고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와 오씨 부인, 그리고 숨죽인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폭발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이 옷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그 운명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빛나는 비단옷과 그것을 향해 뻗는 탐욕스러운 손길,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순덕이의 굳은 의지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보라치는 산골 마을의 작은 마당에서 인간의 욕심과 순수한 마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손이 마침내 순덕이의 손에서 비단옷을 거칠게 낚아채는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은 그 광경에 고정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옷을 자신의 품으로 가져갔지만 그 환희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비단옷에 닿자마자 방금 전까지 눈부시게 빛나던 영롱한 광채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이 허무하게 사그라지듯 그 신비롭던 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칙칙하고 거무튀튀한 천조각만이 오씨 부인의 손에 들려있을 뿐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그 직후에 벌어졌는데 오씨 부인이 옷을 들어 올리려 하자 갑자기 그 무게가 천근만근으로 불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젖은 소미불 정도의 무게였던 것이 순식간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든 것처럼 무거워져 오씨 부인의 팔과 허리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헉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몸을 휘청거렸고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릎을 꿇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 치마가 진흙탕에 처박혔고 얼굴은 고통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불그락부르락 변해갔습니다. 오씨 부인의 손에 들린 것은 이제 더 이상 천상의 비단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아궁이 구석에 처박혀 먼지와 그을음을 뒤집어 쓴 낡은 걸레 조각처럼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표면은 거칠어서 만지기만 해도 손이 베일 것 같았고 색깔은 죽은 나무 껍질처럼 탁한 회색빛을 띠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씨, 부인은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이게 무슨 조화냐? 내년이 요술을 부려 내 비단옷을 돌덩이로 바꾼 것이냐? 하며 악을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이 주인을 돕기 위해 우르르 달려들어 옷을 함께 들어 올리려 했으나 그 옷은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넷이 달라붙어 낑낑거리며 용을 썼지만 옷은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고 오히려 그 무게에 눌려 하인들마저 바닥을 구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고 저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오씨 부인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순덕이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 마녀 같은 년이 귀신을 부려 사람을 홀리고 있다. 여봐라. 당장 저 년을 묶어서 관하로 끌고 가라. 그러나 하인들은 이미 기이한 현상에 겁을 집어먹어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흉측한 걸레 조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해서 헛손질을 하며 옷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순덕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오씨 부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슬픔이 서려 있었는데 탐욕에 눈이 멀어 추태를 부리는 오씨 부인이 가엾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덕이가 다가가자 오씨 부인은 흠칫 놀라며 오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하고 소리쳤지만 비단옷의 무게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순덕이는 조용히 무릎을 굽혀 오씨 부인의 손에서 억지로 쥐고 있는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순덕이의 하얀 손끝이 흉물스럽게 변한 옷감에 닿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순덕이의 손길이 닿자마자 칙칙하던 회색빛이 걷히고 옷감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한 빛이 다시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칠었던 표면은 다시금 흐르는 물결처럼 매끄럽게 변했고 무겁게 짓누르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져 공중으로 살랑거렸습니다. 순덕이는 옷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들어 올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시 품에 안는 어머니처럼 애틋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순덕이의 품에 안긴 비단옷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따뜻한 황금빛 광채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당에 내리던 눈발을 녹여버릴 만큼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고 잿빛 하늘을 뚫고 나온 햇살처럼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그 눈부신 빛에 눈을 뜨지 못하고 팔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고 뜨거워 저리 치워라 하며 바닥을 기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아, 저 옷이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하고 외쳤고 그제야 모든 것이 명백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오씨 부인의 옆에 서서 거짓 증언을 했던 늙은 친모가 흑흑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는지 순덕이를 향해 큰절을 올리며 오열했습니다. 아가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옷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친모의 자백은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천둥소리처럼 생생하게 울려 퍼졌고 오씨 부인의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과 비난을 담아 오씨 부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남의 것을 뺏으려고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다니. 천벌을 받을게야.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 오씨 부인을 압박해왔습니다. 오씨 부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비단옷은 오직 순덕이의 순수한 마음과 만났을 때만 그 진가를 발휘하는 영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을 뒷산 대나무 숲에서 아우하는 여우의 울음소리가 길고 청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순덕이의 승리를 축하하고 오씨 부인의 탐욕을 꾸짖는 산신령의 호통처럼 들렸습니다. 오씨, 부인은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여우 귀신이다. 여우가 복수하러 왔다 하고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허겁지겁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마에 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맨발로 눈길을 달려 마을 밖으로 내빼버렸습니다. 오씨 부인과 하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마당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마을 사람들은 선뜻 발을 떼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덕이를 의심하고 외면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고 혹시나 순덕이가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순덕이와 그녀가 안고 있는 비단옷을 비추어 마치 한 폭의 신선도 같은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월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순덕이의 어깨를 감싸주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자 보았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람의 진심을 의심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을 게다. 순덕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 전체가 저 옷의 노여움을 사서 큰 화를 입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말에 마을 이장이 머쓱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와 머리를 긁적이며 순덕이에게 사과를 청했습니다. 순덕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잠시 여우에 홀린 듯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네가 그렇게 올곧은 아이인 줄 알면서도 남의 말에 휘둘려 너를 괴롭게 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 미안하네 순덕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칠성내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순덕이의 손을 잡고 내 입이 방정이지. 내가 헛소문을 퍼뜨려 이 사단이 났어. 나를 원망해도 좋다. 하며 흐느꼈습니다. 순덕이는 따뜻하게 빛나는 비단 옷을 한 손에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칠성내 아줌마의 손을 맞잡아주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한 물건에 눈이 갈 수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오씨 부인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누명이 벗겨지고 이 옷을 지킬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한 점도 섞여 있지 않았고 오히려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순덕이의 넓은 아량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씨 부인의 하인들이 밟아 망가뜨린 화단을 고치고 부러진 울타리를 세우며 마당에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들을 쓸어내었습니다. 어떤 아낙네는 집으로 달려가 따뜻한 콩죽을 쏘아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잘 마른 장작을 가져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기도 했습니다. 순덕이의 집은 금세 사람들의 온기와 활기로 가득 찼고 냉랭했던 공기는 훈훈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는 완전히 개어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네 마당에 둘러앉아 가져온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순덕이가 내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사람들은 비단옷의 신비함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더 이상 그 옷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옷이 순덕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순덕아, 밤에 무서우면 언제든 소리치거라. 우리가 바로 달려올 테니. 동네 장정들이 듬직하게 한마디씩 거들었고 아낙네들은 내일 맛있는 반찬해서 다시 올게 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전날의 외롭고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평온하고 안락한 휴식 같은 고요였습니다. 순덕이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순덕이는 비단옷을 다시 깨끗한 보자기 위에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씨 부인의 더러운 손때가 묻었을까 걱정했으나 옷은 마치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는 듯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여전히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옷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고맙다. 네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그리고 백이야, 너의 선물이 나의 진심을 세상에 알려주었어.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옷에서는 대나무 숲의 상쾌한 향기와 여우의 따뜻한 채취가 은은하게 풍겨오는 듯했습니다. 순덕이는 아궁이에 남은 잔불을 정리하고 잠자리를 펴면서 지난 며칠간 겪었던 폭풍 같은 일들을 차분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억울함에 눈물 흘리던 밤들과 두려움에 떨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비단옷의 빛은 호롱불을 켜지 않아도 될 만큼 밝았지만 그 빛은 눈을 찌르는 강렬함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순덕이는 비단옷을 머리맡에 둔 채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문 밖에는 다시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지만 순덕이의 꿈속은 따뜻한 봄날처럼 꽃향기로 가득 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오면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신비한 비단옷의 가호를 받는 행복한 여인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늑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쫓겨가고 비단옷 소동이 마무리된 후 순덕이네 마을에는 비로소 진정한 겨울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을을 휩쓸었던 시기와 질투, 탐욕의 먹구름이 걷히자 마을의 공기는 한결 맑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순덕이네 집 쪽을 바라보며 밤새 별일 없었는지 살피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지나가는 길에 곶감 한 단이라도 몰래 놓고 가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순덕이의 작은 초가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는 사랑방이 되었고, 그녀의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배겨우가 주고 간 신비한 비단옷을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한 끝에 이를 입거나 팔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목수에게 부탁하여 향기가 좋은 오동나무로 튼튼한 함을 하나 짜서 그 안에 고운 한지를 깔고 비단옷을 정성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함의 뚜껑을 닫아도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기에 순덕이는 그 함을 안방 가장 깊은 곳,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보관하던 장롱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옷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 후부터 순덕이의 배틀에서 일어났는데, 그녀가 배를 짤 때마다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이 나고 배틀 소리가 노래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짜야 겨우 한 피를 만들까 말까 했던 명주가 이제는 반나절만 앉아 있어도 두 필, 세 필씩 매끄럽게 짜여 나왔습니다. 게다가 순덕이의 손끝에서 나온 옷감은 유난히 윤기가 흐르고 질겨서 한 번 입으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배겨우가 준 비단옷의 영험한 기운이 순덕이의 손재주에 스며든 덕분이라며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순덕이가 짠 옷감이 좋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 넘고 물 건너 한양의 상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장날이면 순덕이네. 옷감을 사려는 상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며 돈주머니를 흔들어댔지만 순덕이는 결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다름없이 자신이 땀 흘린 만큼의 정당한 대가만을 받았고, 남은 수익으로는 쌀과 고기를 사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재미없지요. 다 같이 배불러야 잠도 잘 오는 법입니다. 순덕이는 늘 이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한편 욕심을 부리다 망신을 당하고 도망친 오씨, 부인은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알아누워 며칠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배겨우가 나타나 자신의 비단옷을 물어뜯는 꿈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하인들에게 방문을 겹겹이 잠그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재물과 권세도 잃어버린 건강과 명예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씨, 부인은 요양을 핑계로 먼 친척 집으로 떠나버렸고, 그녀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주인 잃은 빈 껍데기처럼 쓸쓸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 동짓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네 집에서 다 함께 팥죽을 쑤어 먹으며 애군을 쫓고 새해의 복을 빌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그 활기찬 모습이 마치 마을 잔치라도 열린 듯 했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체에 거르고 찹쌀로 동글동글한 새알심을 빚는 손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구수한 팥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순덕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피느라 얼굴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칠성내 아줌마는 솥뚜껑을 열며 "아이고, 팥죽 색깔이 아주 곱게 잘 나왔네.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오씨 부인 같은 귀신은 얼씬도 못하겠어."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말에 부엌에 있던 사람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제기차기를 하고 팽이를 치며 뛰어놀았고, 어르신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흐뭇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순덕이의 집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심장이 되어 힘차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팥죽이 다 끓자 순덕이는 제일 먼저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퍼서 장독대에 올려놓고 천지신명과 백여우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백이야,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따뜻해졌단다. 어디에 있든 부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렴.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산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듯했고 대나무 숲이 쏴 하고 흔들리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순덕이는 큰 대접에 팥죽을 넉넉히 담아 월매 할머니에게 먼저 드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뜨끈한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쫄깃한 새알심을 씹으며 사람들은 올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서로의 그릇에 깍두기를 얹어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월매 할머니는 팥죽 그릇을 비우고 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지만 나누는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퍼낼수록 더 맑고 풍성해지는 법이지. 네가 그 증거다. 할머니의 덕담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순덕이네 집은 호롱불과 사람들의 온기로 대나처럼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밥상을 물리고 나서도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고 둘러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는 내년 농사 걱정을 하고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그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 담긴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순덕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틀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밤이 늦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자 순덕이는 남은 팥죽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 싸주며 배움을 나갔습니다. 조심해서 가셔요. 눈길이 미끄러우니 천천히 가시고요. 순덕이의 따뜻한 인사에 사람들은 순덕이 너도 고단할 텐데 얼른 들어가 쉬어라 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어귀로 사라지는 횃불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순덕이는 그 불빛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온기 때문에 전혀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집 안으로 들어온 순덕이는 뒷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오동나무함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순덕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주었습니다. 순덕이는 함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여우를 만난 그 밤부터 오씨 부인과의 다툼, 그리고 오늘 마을 잔치까지 모든 일들이 마치 꿈만 같으면서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은 바로 사람의 진심이며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백여우가 준 비단옷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순덕이로 하여금 세상의 아름다운 이치를 깨닫게 해준 스승이자 친구였습니다. 순덕이는 앞으로도 이 옷을 지키며 변함없이 성실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각사각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다시 하얀 눈으로 덮이고 있었지만 순덕이의 집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천장 무늬가 마치 여우가 웃고 있는 얼굴처럼 보여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배틀의 북소리, 팥죽 끓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맴돌았고 순덕이의 몸은 소미불 속으로 나른하게 녹아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부지런히 배틀을 돌리고 마당에 눈을 쓸어야 하겠지만 순덕이에게는 더 이상 고단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마음을 나누는 이웃들이 있고 그녀를 지켜주는 신비한 비단옷이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밤은 깊어만 갔고 순덕이의 고른 숨소리는 방 안의 고요함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잠이 든 순덕이의 꿈속으로 하얀 백여우 한 마리가 사뿐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꿈속의 여우는
다친 곳 하나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순덕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순덕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고마워 순덕아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순덕이는 꿈속에서도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현실에 잠든 얼굴에도 그대로 피어나 방안을 더욱 환하게 밝혔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덮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려는 듯 눈은 소리 없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순덕이네 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훈훈한 기운은 밤새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착한 사람의 집에서만 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의 연기였습니다. 착한 마음은 밤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순덕이는 그 따스한 빛 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